안녕하세요. 방문각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지방직 7급 총평과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법 규정 4문제, 자, 독해, 비문학과 화법 장문 합쳐서, 근데 요번에 화법은 안 나왔지만, 자, 어쨌든 장문 문제 합쳐서 9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국가직 7급, 그리고 지방직 7급 모두 다 비문학 독해만 9문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독해, 문학 부분 4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어휘 한자만 성어 합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 봤던 9급과 그리고 국가직 7급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비문학 독해 비율은 유지, 그리고 문학에서 한 문제를 덜어서 한자 쪽으로 뒀다. 예,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치른 시험들 중에는 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평 그리고 영역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비문학 독해 출제 비율이 지금 꽤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에 비해서 문제 자체는 추론형 문제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난도는 국가직 7급에 비해서는 독해 부분은 평이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에서는 기존에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출제 유형을 벗어나는 신유형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어휘 한자 부분에서 한자를 아예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자나 성어도 평이하게 예전 기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낮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았다. 즉 국가직 7급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 독해는요. 자, 추론형 8번, 13번, 20번.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약간 시간 지체됐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12번 장문 문제는요. 요즘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가 실용 글쓰기, 실용 읽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독해 부분 변별력이 있는 문항 정도는 관동별곡이랑 시조, 오우가를 엮어서 냈던 문제 정도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작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사평력도 그렇고 교원가도 그렇고 교과서 그리고 또 우리 기본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필수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생소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텐데 조지훈의 성문 같은 경우는 필수작보다는 이군 작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풀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접한 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미리 알아서 풀어라 라는 게 아니라 현대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떤 문맥 부분,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앞뒷 부분을 잘 보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푸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대체 문학을 얼만큼 공부를 해야지 내가 아는 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낯선 작품 분석법 이 부분 훈련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 부분 볼게요. 자, 9번 의문론 하나는 이해를 측정하는 부분이었지만 사실 나머지 부분은 암기 측정 부분이었죠. 그래서 범위, 어문 규정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착실하게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냥 압축서 같은 것들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본 예시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문법 규정은 압축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손실이 크게끔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자에서 기존 유형 2문제, 성어 1문제 이렇게 총 3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요즘에 한자 비율 높지 않다고 한자 버린 경우에는 사실 낭패로 보았을 것이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포인트와 그리고 제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문제들을 짚어볼게요. 자, 외래어 표기법. 예시 쉬운 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만 봤어도 다 맞을 수 있는 예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걸 한글 맞춤법의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표준어 규정 쪽에 어떤 준말의 운용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배열 문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지시어가 아주 잘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자 문제, 그 다음에 문학에서 요 관동별곡 문제가 있었고, 자, 그리고 시조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한자에 도금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조도 고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고전 운문 읽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풀죠. 특히나 관동별곡 여러분들 익숙한 작품이지만 관동별곡의 일부분만 주고 거기에 원래 내재되어 있었던 의미를 물었기 때문에 관동별곡의 전체적인 의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없었으면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일치 긍정발문 문제 하나, 한자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추론 긍정발문, 일반 추론 문제. 추론 문제 약점이신 분들은 계속 약점이죠. 그리고 사실 내년에 7급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피셋이잖아요.
사실 추론형을 요 정도 수준의 추론을 어려워한다면 피셋이 유리할 수가 없겠죠. 피셋이 더 불리하면 불리했지. 그래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의문론. 음은 변동. 요거는 확실히 이해했어야 풀 수 있게. 단순 암기로는 돌파가 안 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문제 하나 있었고요. 예시는 평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0번의 이 표준어 규정 문제는요. 사실 표준어 규정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한자 성어 문제로 보셨을 거예요. 한자는 안 나왔어도 성어니까. 근데 그게 주야장창이 아니라 주야장천이다. 이게 표준어 규정의 예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성어 문제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생규장전과 성어를 엮어서 냈지만 이생규장전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성어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문제의 장문 문제. 요게 이제 신유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의 비중은 높아질 거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일반 추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유형을 이걸 혹시 내용일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일반 추론으로 접근했으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엄청 오래 걸렸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발문을 똑바로 안 봐서. 발문을 똑바로 안 봐서 이게 주제 유형이라는 걸 놓치고 선지마다 O인지 X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고전문문의 내용이인데 규원가 풀만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문학 내용일치 부정발문은 일반 추론보단 쉽죠. 그 다음에 17번에 문학 현대운문 성문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낯설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필사직생이라고 파이널 모고에서 출제했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현대산문 내용이에 자, 그래서 사평역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진술방식 문제 평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추론 부정발문 문제. 법조문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지문이라 가장 어렵게 느꼈을 수 예술이나 법에 대한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지문이 길고 뭐 혹은 제재가 뭐 생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문 안에 정보를 차근차근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7급 문제에 확률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평이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 오답률이 높을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사실 외래어 표기법이나 아니면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여기 심포지엄, 심포지움 중에 뭐냐? 이거는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심포지엄이다. 엄이냐, um이냐, 엄이다. 이렇게 외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바리케이트 마지막 소리. 그 다음에 자,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 이걸 컨셉이라고도 하는데 아니다. 가장 촌스러운 발음을 표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컨코넥 콘텐츠. 제가 이거는 막 농담까지 하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자, 예전에 어떤 국어 교재에 띠지 있죠. 그 띠지에다가 뭐 국어 공무원 대비에 뭐 바이블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러면서 최고의 컨텐츠라고 써가지고 띠지 다 벗겼다는 썰이 있잖아요. 아, 뭐니까 콘텐츠니까. 근데 국어 문제인 이런 게 나오는데 버젓이 띠지에 뭐 예를 들어 컨텐츠 이렇게 써 있으면 띠지 때문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띠지를 다 벗기는 작업을 출판사가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외래어 표기법 하면서 이 얘기 해드렸거든요. 기억에 났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외래어 표기법 배울 때 하는 제 어문 규정의 날개입니다. 제가 어문 규정은 암기 관리가 돼야 돼서 수업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문 규정의 날개를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죠. 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어문 규정의 날개는 제가 매년 겨울에 이제 곧 11월에 제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콘텐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여기에 콘셉트. 한 판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요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자, 한 선지가 아니라 2선지나 한 판 안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1번 문제. 자, 뻔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밑줄 친 활용형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시려면 이 단어의 기본형부터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우다. 그러면 대서가 아니라 뭐예요? 대워서. 우에다가 어서를 붙여서 축약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피우다. 소란을 피우다면 역시나 우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외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 외다에서 출발하면 돼요. 외다에 외어서를 줄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외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쓰잖아요. 되어서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함정이에요. 여기 보면 배우다, 피우다, 세우다니까. 그러니까 외우다에서 출발하면 이게 이상이겠지. 근데 여러분 외우다랑 외다는 복수 표준어예요. 그런 면에서 2번을 표준어 규정적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복수 표준어. 요렇게 쓰면은 왜, 워, 서겠지만 요걸 가지고 쓸 때는 요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출제한 거죠. 자, 그 다음 밤을 세우다죠. 밤이라고 쓰면 세다지만 밤을이라고 목적어 뒤에 쓸 때는 세우다입니다. 여기다가 밤이 세다도 적어둘게요. 요렇게 주어 뒤에 쓸 때 세다. 목적어로 밤을 쓸 땐 세우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배열입니다. 배열 문제 풀 때 선지도 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선지의 머리 부분을 보시면서 니은, 리을을 먼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향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 거예요. 기억 왜 안 보냐고요? 선지에서 머리로 내밀어 준 거 먼저 보자니까.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을 보니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과정일까? 그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그럼 요 뒤에 바로 니은이 나오려면 여기에 과정과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정은 뭐 예를 들어 경향을 과정으로 친다 쳐. 하지만 그들이 없어요. 누가 이런 것의 주체인지 안 나왔죠. 그러니 니은으로 출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번, 2번 지워주세요. 그럼 리을로 출발하는 게 확실하죠. 그럼 리을 보세요.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 사람들 나왔죠. 이들이 그들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니은 부분은 리을보다 뒤로 가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조각도 볼게요. 자, 이에 따라 뾰족괄호,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 이에 따라라고 했으면 인과 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한 원인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안 본 어느 부분을 보니까 디귿을 보니까 한글학회 큰 사전에서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고 괄호 속에다가 한자 적었단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귿에 따라서 학교 교재도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디귿 뒤에 기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을, 니은 묶어주고 디귿 기억 묶어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간발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사이간자를 써야겠죠? 약간의 시간 차이. 자, 그래서 간발이라고 할 때 터럭발자 조금 약간의 차이 사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비견될 만하다. 이거는 비교가 될 만하다.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견자는 어깨 견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 부수확장 한자를 배울 때 어깨 견자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견 했었죠. 네, 그래서 딱 나왔는데 비견의 어깨 견자는 신체 부위 중에 여러분 신체 부위일 때 자주 나오는 부수는 달월자예요. 이게 고기육이랑 닮아서 이렇게 달월자가 있으면 신체 부위일 때가 많은데 근데 이때 이 달월에 신체 중에 어깨에다 지게를 지잖아. 그래서 지게호를 올려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게호자예요. 그래서 어깨 위에 지게를 올리니까 이게 어깨견이에요. 자, 그래서 비견은 여러분들 기본서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고 지금 비견만 알아도 답안 결정되죠?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 첫 부분 첫 시간만 들었어도 맞을 수 있었던 문제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한자들의 뜻은 해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자, 5번 문제의 어려웠던 점. 필수 작품에 대해서는 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한자어에 대해서 도금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다 경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동별곡 같은 것들은 쫙 전문 분석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 고시조 백선 이런 거 볼 필요 있다고 했죠. 자, 거기에 우리 오후가도 짚었었어요. 다 봤던 내용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의도 조금 그리고 대상도 조금, 그럼 이런 문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을 줄일수록 위험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내용만 보고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 관동별곡의 이 부분 바로 앞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즉 시험에는 요 세 줄만 나왔지만 이 세 줄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적은 덧 어느새 밤이 와서 풍랑이 가라앉으니 부상지척 해가 뜨는 지척에, 자, 그래서 요게 해가 뜨는 곳이 부상이고 해가 지는 곳은 함지인데, 근데 자, 저쪽에 명월을 기다린다. 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기다려요? 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명월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 서광천장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자, 이게 명월이, 달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는 듯 안 보인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렴을 다시 걷고 뭐 커튼을 걷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슬로 만든 커튼을 다시 걷고 옥계단을 쓸면서 새벽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백면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었는가? 하얀 연꽃을 누가 보내주었는가? 그럼 여러분, 이게 하얀 연꽃이겠어요? 명월이겠어요? 맞아요. 명월을 누가 보내주었단 말인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거의 샛별이 뜰 때쯤 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다렸던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수업을 해요. 관동별곡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백면하는 꽃이 아닙니다. 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몰랐다고 해봐. 자, 그럼 이거 미리 모르면 이게 꽃인 줄 알겠지? 그럼 이게 꽃인 줄 아는 상태에서 밑에 시조들을 보면 못 찾죠. 달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동별곡에 대해서는 사실 제시 부분만 보면, 그리고 이걸 처음 본다면 못 풀어요. 관동별곡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문학은 아직 완벽히 수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문학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신형이다. 그래서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미리 아는가? 이걸 측정할 거라고 했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괜히 겁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저는 불필요한 공부는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옛날에 조타가 깨끗하다였어요.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검다. 자주 한다. 그러면 깨끗했다가 검었다가 깨끗했다 검었다 한다는 거지. 변덕스럽네. 바람소리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다. 옛날엔 하다가 많다였어요. 그래서 이 둘은 변덕스러워. 자, 근데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이다. 요거는 물이에요. 물불풀이 물불풀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한결같다. 그래서 변덕스럽지 않은 물을 예찬했어요. 그 다음에 2번.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릇누릇하니. 요것도 변덕. 아마도 변치 아니하는 건 바위뿐인가 봐. 그래서 한결같은 바위를 예찬했어요. 자, 그 다음 3번.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얼마나 곧으며 속은 왜 비었는가. 저러고 사계절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누군지 모르면 안 돼. 오가도 본 적 있었어야 돼. 이거 대나무예요. 보세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다. 근데 곧으며 항상 푸르다. 대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배경 지식 있어야겠죠? 그래서 틀리는 사람들이 3번 많이 골랐는데, 왜? 이게 꽃인 줄 알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니까 꽃인가? 백년한가? 이렇게 틀렸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관동별곡도 모르고 여기 선지에 나온 오후가도 본 적이 없는 거지. 준비가 안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게 또 있니? 그러면서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친구구나 한다. 누가? 여기서도 달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광명. 하늘에 뜬 광명.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도 5가도 미리 알아야 얘가 달인 걸 알아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고 성실한 기본 작품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긍정 발문일 때 내용 일치나 일반 추론 배울 때 그때 선지 미리 보지 말랬죠. 선지 미리 보지 말고 오히려 그럼 속는다. 그래서 지문을 먼저 들어가되 지문이 너무 길면 중간에 멈추고 중간 소거를 하든지 아니면 자, 미리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낼 것 같다 라는 부분에 펜터치를 한 다음에 선지로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 부분적으로 다시 찾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자, 출제자가 낼 만한 거 없나 하면서 펜터치하면 요런 펜터치가 나와요. 자, 이런 간단한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낼 때 어려움이 있다. 가치 판단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특히 부유한 나라가 더 그걸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통계로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더 어려운 곳은 부유한 나라. 자, 어때요? 더 읽을 수 있겠어요? 펜터치 했으니까 더 읽을 수 있죠? 더 갑니다. 자, 또 구매력, 노동시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열거들은 다 치지 말고 자, 요런 차이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행복 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자, 그 연구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생활 수준 측정도 어려운데 행복의 측정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 왜? 자, 행복 자체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선호 문제가 개입되어서 자, 그러면서 행복은 가치의 영역이라서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복잡한 차이가 존재해서 측정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읽고 요 뒷부분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가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뭐 정확히 안 알려주니까 필요 없냐? 아니다. 이 숫자들이 뭘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않는지 명심하라. 그러니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대략 사실 여러분들이 간추리기도 간추린 거고 출제자가 뭔가를 냈을 때 빠져나간 건 없어요. 왜? 사실 노란 부분에서 안 내고 하얀 부분에서 냈다 해도 기억이 나요. 노란 부분을 잡고 있으면 하얀 부분의 내용도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지로 갑니다. 1번 행복 측정 연구에서 측정이 어려우면 선호의 문제로 보완이 돼요? 아니면 선호의 문제 때문이에요? 선호의 문제 때문에 행복 측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가 더 어렵다. 그대로네. 답 나왔네. 그쵸? 자, 그래서 이건 지문과 선지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던 그래서 어렵진 않았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여러분 뒷부분은 맞는데 가치 판단이 측정이 어렵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측정 불가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측정이 아예 안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울 거라는 건 추론이 되지만 아예 불가능인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라고 했죠.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누구나 시간을 주고 시간을 하염없이 주고 풀라고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 읽고 빠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7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쓰지를 않아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게 제 기본서면 우월한 어휘 한자죠?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다 풀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한자어가 나오지 않아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부자 배웠지? 그리고 이 의자도 따로 배웠어. 붙을 부자랑 의논하다 할 때 의자예요. 각각 다른 단어에서 봤다고 해서 여기서 이나자 가져와서 붙였을 때 못 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자 단행본 이만한 거 몇 권씩 봐야 돼. 근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잘 보세요.
한 것만 기본서만 잘 보되 여러 번을 보셔서 그 안에 있는 한자 어뿐만 아니라 낮자들도 이렇게 끊어서 재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의, 붙이다, 의, 토의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도에서 밝을 명 누가 몰라? 그쵸? 자, 그러면 이 도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양도, 양수 교재에 나오잖아요. 기본서에. 그럼 양도가 뭐였지? 주는 거잖아요. 양수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 명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자, 이때 남에게 주거나 맡긴다. 그래서 파악하라가 아니라 주거나 맡기다. 요 도자에 주의를 하면 2번인 거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징구. 자, 여러분 여기서 추징할 때 징이죠. 그 다음에 구할 구자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산입. 계산할 때 산이죠. 드립자죠. 자,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도 낮자를 보시면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때 추론이랬죠? 이럴 때 선지 절대로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선지 봐도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건 지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이죠? 자, 그러면 요럴 때는요. 이 글을 읽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적절하고 하나가 가장 적절하고. 요때는 사실은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자, 그럼 펜터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본질이 다르지 않다. 언어의 본질은 같다. 많은 언어는 변화한다. 변화는 계속되고,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되는 부분은 발음, 규칙, 의미다. 자, 요렇게 추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피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피진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올은 어떤 내용인지를 여기 있다고 이정표를 꽂아도 이렇게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 급조가 뭐예요? 급하게 만들어졌다. 급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급하게 만든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킨다. 그럼 여러분, 피진과 크리올은 모두 다 급조 후 새로운 언어의 탄생, 새로운 언어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되었으니 그 역사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고대의 언어들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명면, 멸. 이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 자, 그 다음 언어 중 영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넘어가죠. 왜? 자, 여러분 여기서 영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게 다음 문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긴장하잖아. 대부분 긴장하면 이만큼을 못 먹어요. 긴장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지문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사실 선지로 가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나 선지를 한번 중간 점검하고 다시 나머지 부분을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걸 나눠 읽기라고 제가 권장을 하죠. 한꺼번에 무리해서 이렇게 읽으려다 보면 이 부분 읽다가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선지 가서 어차피 다시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문 전체를 대강 보고 계속 선지 보고 다시 보고 선지 보고 다시 보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똑바로 한 번을 보되 끊어 읽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선지로 가면 1번.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죠. 그러면 1번 선지는 아직 안 나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2번. 그리스어나 라틴어 아직 못 봤죠. 그럼 넘어가고. 자, 여기서 넘어갈 때 그러면 이걸 보는 시간이 무의미 아니야? 아니요. 뒷부분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서 이런 거 찾아야지. 그 다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아직 없죠?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크레올로 이 단어에 대한 예시는 아직 안 났지만 피진이랑 크리올이 난 뭔지 알아. 그럼 피진은 급조된 단어고 크리올은 피진을 쓰던 후대들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봤더니 원래 있던 말의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피진 크레올과 무관합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땡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럼 4번을 지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읽을 때는 여기서 미리 본 교류와 소통, 그리스와 라틴어
영향력 강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부분을 찾으니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그래서 링구아 프랑카. 그러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으면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맞죠? 자, 그러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우리가 답인 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지워야 되니까. 자, 여기 미디어나 소통수단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제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보다 많이 쓰인다. 자, 그럼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결국에 영어에 밀렸다 라고 얘기하는 데 쓰인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없어?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지 알 수 없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자, 교류와 소통이 증가해서 영어가 널리 소통된 건 알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빨리 사라질진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저는 지문을 끊어 읽더라도, 그래서 중간에 선지로 한 번 갔다 돌아오더라도 지문을 2번 읽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수업해요. 알고리즘에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냥 지문 한 번 읽어, 선지 봐. 잘 모르겠는 거 있어, 다시 봐. 더러운 습관이에요. 그러면 단 한 번도 똑바로 정독하지 않는 습관만 자라나서 발췌독에 아주 고질병이 생겨서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면 2번 읽어도 못 찾겠죠. 3번 읽고 4번 읽고 더듬더듬 신봉사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은 의문론이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러면 이거 발음 과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식용유. 식용유는 이 과정을 거쳐요. 자, 기억이 뒤로 밀리는 연음으로 식용되고요. 식용, 먹을 수 있는 기름, 요렇게 합성이 되는 과정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뭐가 되나요? 식용유. 이때 식용유가 일어날 때 과정 2가지였어요. 연음하고, 근데 연음은 변동은 아니야. 이건 의문의 현상이지 변동으로 넣진 않아요. 요거. 니은 첨가. 자, 그 다음에 헛걸음. 헛걸음을 써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헛.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뒤에 기억이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기억과 디귿은 안울림, 안울림이죠. 자, 그러면 안울림, 안울림 만나면 100%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된소리 대기를 교체의 된소리 대기로 보죠. 된소리 대기가 교체의 된소리 대기와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교체의 된소리 대기. 그리고 여러분, 교체를 대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문제에서는 대치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대치의 된소리 대기라고 쓸게요. 대치의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헛걸음. 이렇게? 아니지. 연음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리을을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헛걸음. 이렇게. 연음은 근데 변동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안팡리를 볼게요. 자, 안팡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끝 규칙이 있어서 안 팍이 되었다가 여기 뒤에 일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앞말의 받침 있고 뒤에 초성이 없으면서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이 첨가된 니은이 앞에 있는 기억을 자극해서 역행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역행 비음화. 자, 그래서 이 기억은 뭐가 될까요? 이응이 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 안팡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생. 입학생은 비읍과 히읗을 축약해서 어떻게 되죠? 이팍. 그 다음에 안울림, 안울림 100% 된소리 해가지고 여기 헛걸음의 기억처럼 생. 이렇게 대치의 된소리 대기가 납니다. 그래서 요건 축약으로 인한 거고 그리고 요건 대치의 된소리 대기. 자, 요 정도로 정리해서 1번 볼게요. 기억과 디귿은 각각 음운 첨가. 자, 기억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디귿에도 니은 첨가. 둘 다 니은 첨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리을은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자, 힌트 드릴게요. 저걸 다 세셨어요? 물론 저도 해설지는 다 세워놓았어요. 펼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그럼 이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음운 변동에서 개수를 변화시키는 것엔 어떤 게 있는가? 음운 변동에서 대치는 원래 이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첨가, 축약, 탈락 이게 개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대치 중에서 대치의 된소리대기 있죠? 여러분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음운의 개수가 변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늘어났죠. 첨가는 늘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선 축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줄어들었겠죠. 자, 그래서 확인이 바로 돼요. 첨가랑 축약 있으면 달라졌겠네. 끝. 이렇게. 이거를 언제 다 세? 이거 세면 나머지 독해 문제 풀 시간에 뺏겼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각각 대치가 있다. 교체랑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는 어떤 교체가 있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대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대기 대치 두 번이나 있어요. 두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죠? 역행 비음화 있죠? 그렇죠. 두 가지의 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자, 니은과 리을을 봤더니 대치의 된소리대기가 겹치네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 2번. 그리고 사실 문법 문제는 2번 답이 나오자마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3, 4번은 아예 안 보는 게 시험장에서의 태도죠. 문법이나 어휘 한자는 선지 모든 걸 보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미덕이 아니야. 그거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검사하는 거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나 그럴 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나오면 문법 규정이나 어휘 한자에서 답이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찝찝하면 나머지 선지를 검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험 중에 지금 9번인데 여기서 2번이 답인 걸 알면서 불안해서 3번, 4번을 검증한다고? 그죠? 그러면 그냥 뒷문제에 독해 쓸 시간을 빼먹는 거야. 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에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성어 문제 같지만 사실 호의호식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 탈퇴라니 어디 나가냐고 제가 그랬죠? 장창이라니 장천, 산이라니 삼수. 그래서 이게 표준어 규정 쪽에서도 언급되는 단어들이다. 자, 그래서 언중이 흔히 성어의 발음만으로 이걸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도 성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1번 이게 성어 문제지. 자, 여기 보면 도금이 없죠. 여기 이생규장전의 이 부분. 이생은 그 후로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과 빈객에 기륭사가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늘 아내 채씨와 더불어 씨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사이좋게 지냄 이걸 뭐라 그래요? 금슬이 좋다 하죠. 자, 그래서 사실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좋다. 그래서 금슬상화. 그 다음에 여필종부, 담소자약, 남부여대 이런 것들은 사실 1번에 바로 정답이 가장 쉬운 바로 금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 모르는 성어 있다고 흔들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 장문 유형이에요. 이게 요즘에 실용 글쓰기 그리고 또 실용 텍스트 독해가 강화되고 있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등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시국어도 약간 수능이나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이런 쪽을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독해 비중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출만 파면 별로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어는 국어, 영어, 한국사 중 최근 가장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이 영역의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기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출이랑 달라지고 있다니까 시험이. 그래서 기출은 대표 유형을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필수적인 것들을 보고 유형 분석을 하는 데 사용을 하시고 연습은 강사들이 신유형의 트렌드에 맞춰서 문항 비율을 조율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목 인터넷 범죄 증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서 본 거니까 일단 크게 이 제목이 보여주는 주제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부터 볼까요? 자, 국가적 측면에 무엇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여야겠죠? 자, 그래서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함 괜찮네요. 그 다음 개인적인 측면. 자, 여기서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하네, 개인이.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왜 안 할까? 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개인의 문제 맞네. 자, 그 다음 인터넷상에 개인 신상정보 취급이 소홀하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 취급이 소홀해질까? 자,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측면이죠. 자, 그래서 아니 얘만 보면 아니 개인 신상정보 취급이 소홀한 게 이게 왜 개인 탓이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내 스스로 내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건 기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문제, 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을까?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에서 컴퓨터 판매량이 나와요. 아니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이 보안 프로그램 개발 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컴퓨터가 기계가 많이 팔려야 보안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기기를 파는 회사랑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회사랑 같은 거야? 이 매출이 이 매출과 연결된다고?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컴퓨터 판매량이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큰 제목에도 어긋납니다. 자,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였어요. 그럼 부정발문이네, 선지 먼저 봐야지 할 수 있겠지만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추론 문제일 때는 선지와 지문의 싱크로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문이 너무 길면 나눠 읽으셔라. 자, 그러면 여기 보죠. 금융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자, 그래서 파랑의 긍정 속성은 정직과 신뢰, 친근성과 전문성.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합니다. 자, 왜? 소통의 색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쭉 읽어주고, 자, 그렇지 못할 때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은 부정가치니까 물결 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펜터치한 건 긍정적인 것에 대한 거니까 밑줄. 그 다음에 부정적인 느낌은 물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문이 난도가 높나요? 더 못 읽겠나요? 그러면 선지로 가는 거고, 읽을만하다. 이 정도면 내가 기억의 부담이 심하지 않다. 그럼 더 읽는 거예요. 자, 파랑은 기업단체복. 어두운 톤이랑 밝은 톤의 또 의미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못 외워. 못 외우니까 빗금을 쳐놔요. 그리고 요런 데다가 짧게 어두운 거 이쪽에서 찾자, 밝은 거는 이쪽에서 찾자, 이런 식으로만 해놔요. 그 다음에 뒤에는 교복이에요. 그래서 교복도 톤을 잘 선택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 요 정도만. 그리고 뒷부분은 명확히 기억 못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정표를 세워두는 거예요. 왜? 선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선지로 갑니다. 자, 그럼 1번.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추론이잖아요. 브랜드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 색이 주는 효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낌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해야겠구나. 여러분 추론이라는 건 1번처럼 얘기할 만한 근거가 글에 있으면 되는 거지 1번이 참임이 입증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추론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지문을 보고 1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2번.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 이 문제 풀 때 혹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사례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지문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우연한 선택일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연히 선택했을 리 없죠. 이 글의 내용상으로는 테크놀로지 업계가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호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이유로 선택해서 성공했다거든.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땐 우연히 파랑 선택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일부러 이런 효과를 노리고 파랑을 선택했고 그 효과를 누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연한 선택의 결과라고 이 글을 읽고서는 추론할 수 없어요.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선택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1번이나 3번은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추론이죠.
4번 톤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니 확인이 되죠. 인테리어 할 때도 자 지문에 인테리어 얘기 없지만 이런 얘기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에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여러분 이거 추론 문제가 아니라 내용 일치도, 일반 추론도 아니고 주제 찾기예요. 그러면 펜터치를 뭘 해야 돼요? 중심화돼 찾고 요약하는데 하셨어야죠. 자 그럼 보죠. 신어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이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치지 마. 그냥 이건 보통 그렇게들 생각한다. 통념이잖아요. 주장은 통념이 없어요. 이 통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쓴이의 생각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다 쳐야죠. 신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자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신어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좌창이라는 의학 용어가 그죠? 이렇게 여드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신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전문 용어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신어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어, 조어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 영역과 더불어 확장, 인위적인. 그래서 아까 전에 정책적으로 고려하라고 그랬거든요.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요. 끝없이 신어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답안이 그냥 명백히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주제가 아니라 일반 추론이나 내용 일치로 착각하면 1번 보고 맞나? 여러분 맞나 틀리나를 왜 찾아? 주제가 맞나? 주제가 될 만한가? 이 글의 주장인가를 해야지 참인가 거짓인가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1번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된다고? 여러분 신어의 범주를 늘리자는 얘긴데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확장해야 한다. 이게 주제죠. 그 다음 3번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나왔죠. 그렇죠. 근데 나왔지만 여기서 자연 발생적 신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불어 뭐까지? 인위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3번이 참이라 할지라도 이 글의 주장은 이거 더하기 이것까지 하자였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주장이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 범주를 그렇게 좁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효율성을 위해서 신어로 전문 용어를 대체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하지만 이 범위를 뭐 좁히자거나 특정하자는 게 아니라 넓히자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규원가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 자 보세요. 지문에 규원가에서 그러면 규원가라는 걸 알면 얘를 다 일일이 읽고 분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규원가 중 어느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아예 안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빠르게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지를 보면 내용 질문 아니면은 표특 질문,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아니면은 내용이에요. 내용이죠. 1번 빼고. 1번에 시간 변화가 있는가? 요거 빼고는 다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빠르게 현대풀이 하겠습니다. 12대 길기도 길다. 30날이 지루하다. 지금 님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12대 길기도 길고 30날은 지루하고 옥창에 심어져 있는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님과 이별하고 몇 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겨울밤 차고 찬데 눈이 섞어치고 여름날이 길고 긴데 구준비 무슨 일인가? 겨울, 여름, 계절이 지나가요. 삼춘하류 호시절에 봄이네요. 봄에 경치에 시름 없다. 그러면 경치는 고민 없고 화창해 보이는데 나는 고민이 있죠. 가을, 딸 방에 들고 실소리 귀뚜라미 상에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자, 그래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슬퍼요. 생각만 많아요. 봄 경치가 아무리 예뻐도 나는 슬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항상 슬프죠. 자, 그 다음 도로 풀어서 해니. 여러분, 해다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도로 풀어서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켜놓는 청등을 돌려놓고 난 당신을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 고를 비껴 안아 병련화 한곡조를 고민을 섞어서 타니. 그래서 악기를 타요. 그랬더니 소상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 옥수 옥과 같은 손이 그 가야금을 검은 고를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이게 뭐냐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난 악기를 잘 타는데 근데 부용장이 적막하니 지금 내 신세 내 방에 아무도 없이 적막하니 이거예요.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니? 내가 악기를 타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간장이 구곡이 되어 굽이굽이 끊어졌다. 그래서 악기를 타다가 또 슬퍼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하니 차라리 잠속에서 님을 볼까 하였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원수라서 잠을 깨우는지. 자, 그래서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어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혀 있다 하더라도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잊지 않고 만나는데 맞아, 견우직녀 1년에 한 번 만나죠? 근데 우리 님 가신 뒤로 무슨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여기서 약수는 죽어야 건널 수 있다는 강의예요. 그래서 님한테 너 죽었니? 어디 가서 연락도 없니?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님 가신 뒤에 무슨 약수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이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이슬이 맺혀 있고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의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구나.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감정이입이죠. 자기가 서러운 거예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이렇게 팔자 사나운 젊은 여자 홍한 붉은 얼굴인데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나 같으니까 또 있겠는가. 그럼 세상에 서러운 삶이 많겠지만 젊은 여자 중엔 내가 제일 슬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동활동하여라.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죽겠다. 자, 그래서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슬픔을 이야기했던 허난설원의 규원가입니다. 자, 그럼 1번. 시간의 흐름은 있어요. 계절도 막 가죠? 근데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가 없이 그냥 계절마다 나는 계속 슬퍼요. 그 다음 2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낸 부분. 새소리 더욱 서럽다. 이런 부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님과 이별에서 찾는다? 그러면 내가 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시댁에서 나를 구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님에게 버림받은 여자라서 받는 차별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고통은 임과 이별했다 그 자체지 그걸로 인한 차별이나 억압은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작품을 보고 우리가 이혼도 못하고 봉건사회에 억압을 당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독자 입장이고 그죠? 자, 화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온 것에 대한 자부심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냥 님 탓을 하면서 그쵸 나는 너무 팔자가 사납고 막 이러면서 울고 있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 지문이 법과 관련된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16번하고 20번의 예술 지문. 근데 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문 난도가 좀 있으면 문제에서 선지의 매력적 오답이 없다거나 평이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부정발문이니까 그리고 또 추론형보다는 일치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지문이 어려워도 일치형 부정발문이니까 선지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잡지 마. 자유는 선지 1번부터 4번에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공통 키워드. 잡지 마세요. 왜? 그러면 이 선지에 관련된 근거를 찾는데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볼 땐 이 선지에서만 나올 단어
이 얘기는 즉 지문에서 너무 많이 반복되지 않는 단어. 그리고 변형되기 어려운 단어. 이런 걸 잡으세요. 자, 그 다음 2번. 요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뭔가 전제라거나 너무 긴 이어진 문장은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잡고 4번. 자, 자유는 이렇지도 않음으로 끊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 이름의 부여. 여기 잡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서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밑줄 그으면서 바로 소거할 수 있는 건 바로 소거하고 찝찝한 건 좀 보류하고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보지 말고 지문을 한 번 읽고 답안 결정하는 거 해볼게요.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에 우리 헌법에 자유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벌써 선지 중에 몇 번이 나왔죠?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건데 여기서 그걸 하자고? 이게 틀렸죠? 너가 답 같은데? 근데 워낙 첫 줄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지. 그래서 뒤를 더 읽었겠죠, 아마들. 자, 근데 얘를 가다반. 그래, 너인 것 같은데 이따 더 보자.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 여기. 자, 보면 헌법 제37조 1항 여기 이 부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 중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 그래서 여기서 이 새로 발견하게 될 자유도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됐죠? 몇 번 선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2번 선지. 여기 2번. 자, 그 다음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4번의 앞절.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1번. 거의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 1번, 2번, 4번의 앞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더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자, 괄호 이러한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과잉금지 원칙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유가 과하게 이렇게 제한이 될 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나와 있죠? 3번.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발견될 경우에 그 어떤 것에 대해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면 과잉금지다. 그러면 답은 몇 번? 아까 처음에 찾았죠? 4번. 근데 자, 그럼 이거를 나는 왜 그렇게 시험장에서 어려웠지? 첫째, 문제 유형을 보고 선지를 먼저 가서 변별 키워드를 잡겠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문부터 읽은 거지. 그런데 이런 지문은 지문부터 읽으면 무조건 불리하거든. 그래서 지문 먼저 읽었어. 그럼 지문을 먼저 읽으면 선지 볼 때쯤에 가장 기억이 안 나는 게 서두죠. 그럼 가장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정답 근거 있었죠. 그러니까 틀리거나 오래 걸렸겠죠.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 조지훈의 성문이에요. 자, 이걸 제 필사직생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못 보셨더라도 어떻게 풀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조바심을 치지만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자, 석벽 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열리거든요. 근데 남들은 아무리 조바심을 쳐도 안 열려요. 그러면 이 문은요. 당신만을 위한 문이에요. 당신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연이죠. 그래서 당신이 너무 특별해서 당신을 기다리는 문인데 그 문이 열린 지 너무 오래돼서 검푸른 이끼가 앉은 거죠. 그러면 이게 오래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손대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1번 선지. 맞죠? 오래 기다렸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실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는다며? 그러면 당신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더 탄탄해져요. 그게 제 촛불이니까요. 그래서 시는요, 중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시 전체를 보고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더 확실해지죠? 이 촛불 한 자루는 천년이 지나도 당신 올 때까지 눈 감지 않을 제 영혼이에요. 자, 그 다음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의 이슬은 뭡니까? 눈물이 고여 있어요.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썹 씻어줄 겁니까? 자, 그러면서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져 갑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눈물 흘리고 있고, 그리고 입술이 푸르러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당신이 내게 오면 그때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보기만 하면 난 여한이 없어. 죽어도 좋아. 자,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면 보지 못하오리다. 당신도 그때 쓰러지는 저를 보며 눈물 흘릴 거예요. 불쌍한 것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오면 그때 사라지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님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맹목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서야 죽을 수 있는 사랑이요. 자, 그 다음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친다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너무 늦게 오면 내가 기다리다 당신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그때는 당신이 열려고 해도 열기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님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맞고, 그래서 안 열리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은 난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당신이 왔을 때 죽어도 좋다. 맹목적 사랑이지. 님에 대한 체념이라고 하면 글 전체에 안 맞아요. 시 전체에. 이 시는 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체념은 이 글 전체에 없어요. 워낙 절실히 기다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망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에 현대소설 읽기 전에 발문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럴 때는 내용일 수도 있고 표현상의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형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봐.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형식적 측면들을 잡아요. 자, 1번. 이건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 잡아야겠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글을 보면 하염없잖아요. 과거의 삶.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대합실에서 열차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대합실 밖도 나오나.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나오나. 그런 다음에 글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부분만 찾으면서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간이역에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5이에요. 그리고 대합실 바깥에 얘기는 끝까지 없잖아요. 그 다음 출감한 지 며칠 지난 사내,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 같고, 출감 후부터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감방 안에서 사내는 자기 인생이 축소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 행동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는 감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순탄치 않았다를 알 수 있지만 구체적 행동은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내적 갈등만 있네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중략 뒤에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근데 보면 여기에 유치장에서 한 달 보냈고요. 퇴학당했고, 그리고 신념이 있지만 그 신념과 세상이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청년도 과거의 삶이 순탄치 않았고, 그 다음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인물들의 과거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등장인물들의 사이에 갈등이 없다. 그 다음 이 대합실 밖의 상황은 없다. 답은 4번인데 구체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각각 사내와 그리고 청년의 내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에서요. 대상이 2개예요. 대상이 2개일 때는 제가 알고리즘에서도 알려드리지만 쟁점을 잡아라. 자, 그래서 1번 예시, 2번 개념, 3번 공통점, 4번의 인과
물론 이게 내용이라기보다 진술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면, 게다가 부정발문이죠? 그러면 빨리 찾겠죠. 자, 그래서 지문을 봤더니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 여기 밑줄. 그러면 예술의 의미가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니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한대요. 그럼 벌써 두 개나 나왔어. 얘랑 얘랑. 그럼 2번과 3번 소거하세요. 2, 3번 이미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현상의 질서를 준다. 이것도 공통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예술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오해다. 그러면서 다빈치의 모나리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도 나왔으니 끝까지 없는 건 4번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를 좀 잘 보세요. 기억과 니은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안 되거든, 시험지가. 좀 애매한 진술이에요. 자, 왜냐하면 기억과 니은, 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요거를 인과적으로 분석했다면 그러면 이 위에 얘네들을 포괄하는 상위에 어떤 존재가 있고 이것과 이것을 분석하는데 이 관계가 인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좀 어렵게 써놨다는 거지. 예, 그래서 상위어가 사실은 상위 개념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 사이엔 인과적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지금 비교나 대조 대상으로 이렇게 부차적으로 활용한 것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둘을 인과로 묶어서 요소로 가지는 전체는 없다. 분석이라는 게 그렇죠? 전체가 있고 이 전체를 요소로 나누는 것인데, 이 선지대로라면 이게 뭐 기억, 이게 니은이면서 얘네들이 인과여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지체했을 수 있는 지문이죠. 지문 자체도 길고 그리고 내용도 기억하기가 조금 쉬운 평이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조문과 이 지문이 지문 자체 난도는 좀 높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독해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배울 때 다 대비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땐 선지에서 쟁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근데 여기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죠. 그러니 여기서 기억과 니은을 봤더니 몇 번째 입장이라 기억 니은 자체도 관점이에요. 예, 이럴 때는 하나의 어떤 것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졌고 이 두 입장에 대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비문학 독해 어떻게 해야지 내년에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분들 고민이 있다면 사실 문제에서 발문 유형을 보고 이 발문에서 나올 수 있는 양상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어차피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손바닥 안에서 문제는 출제가 된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면 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게 행동 수칙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따라서 뭐 컨디션이네, 뭐 기복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 자체는 컨디션이 평소보다 훨씬 나빠도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날 컨디션이 좋길 기대해도 안 되고 긴장을 안 하는 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컨디션도 엿같고, 그리고 또 막 굉장히 어렵게 나와도 모두 같은 시험지를 봤잖아. 그럼 난 한결같이 그냥 내 풀던 방식대로 풀어서 원하는 점수대,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지문의 길이를 딱 눈으로 봐. 그러면 이 정도 길이고, 선지를 봤더니 선지도 길어. 근데 선지가 기억 니은을 교차 진술했을 때는 선지를 먼저 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봤더니 그렇지 않아. 1, 2번은 기억에 대한 거고 3, 4번은 니은에 대한 거라서 기억에 비해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땐 선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선지를 먼저 보지 말고 오히려 기억까지를 이해한 뒤에 끊어 읽기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기억과 니은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다면. 자, 그럼 보죠.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 오류라는 것. 아니, 예술이 고유한데 대중예술이라니?
그러면 대중하고 예술이 이렇게 얽혀서 쓰일 수 있는 말이야?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 아래, 위계적 이분법이라는 게 위, 아래,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그럼 예술이 위에 우아하고 고차원적이고 엔터테인먼트는 저차원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에 놓이게 된다.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역 입장과 니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개념이었어요. 그럼 여기부터 잘 보죠. 첫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얘를 끌어다 내린다. 타락.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봄. 엔터테인먼트는 예술의 짝퉁이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가세요. 어디로? 1, 2번으로.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할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죠. 위가 예술, 밑에가 엔터야. 그게 첫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아래가 따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설명 너무 잘하지. 위아래를 인정하는 관점이니까. 자, 그 다음 2번.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우월함, 위, 상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계성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설명하지 못한다가 틀린 거지. 자,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쯤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계를 보셨어야 돼요. 국어에 원래 주기로 했던 시간을 넘쳤다면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 돼. 다른 과목으로. 근데 내가 국어에 주기로 했던 시간 조금 남았어. 그러면 그럴 때 3번, 4번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죠.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하는 대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바깥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니은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당연하지.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자, 니은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 그러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보겠죠. 3번, 4번 다 맞는 진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 여러분들 읽어서 문제 3, 4번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해설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맨 앞에 총평만 살짝 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다 들었다는 건 아마 그냥 이 시험을 마지막 시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채점하고 끝냈겠지. 해설 강의까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건 내가 내년에 볼 것 같아서 혹은 내년 준비 중이라서 이 영상을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을지도 모르는데 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다 들었다는 건 내년 준비할 거라서이다 라고 전제하고 내년 준비자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제시에 돌입하신 분들께도 얘기할게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의 일행직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마음으로 내가 이 영상 보고 얼마나 더 노력하면 몇 점이라도 더 올려서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으로 이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 다만 내년에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련을 남기지 않고 붙든 혹은 붙지 못해도 미련을 남기지 않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딱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올해 또 할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나를 내가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났어. 다 성인이잖아요. 자기랑 약속을 하세요. 미래의 나야 열심히 할 거니? 묻지 말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 경고하세요. 내년이 마지막인 줄 알아. 그리고 난 너한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이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피셋을 볼까? 아니면 이제 지방직 7급을 볼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조언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지만 이런 거 뭐 시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핏셋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아직 핏셋을 배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속단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수능도 수업을 해봤고 그리고 공시도 했고 핏셋도 해봤어요. 사실 수능 때 제자들하고 핏셋 스터디나 이런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핏셋 지금 책 쓰고 있잖아요. 합격한 제자들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핏셋 합격한 제자들이랑.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들의 과거를 추론을 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가 그리고 수학이 여러분들이 핏셋형 인간인가 아닌가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에서 지금 요 정도 요 시험지 볼까요? 이 시험지에서 비문학 독해가 추론형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핏셋 언어 논리도 어렵다는 얘기죠. 핏셋 언어 논리가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보다 쉬울 리가 절대 없으니까. 근데 언어 논리는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난 이거보다 더 노력할 수 없고 뭐 독해 알고리즘도 다 들었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서도 한 두어 개 틀렸어. 뭐 이렇다면 수학을 떠올려 볼까요? 논리력과 추론력.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어릴 때 수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수학적인 사고력과 추론력과 논리력을 기른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굳어 있어서 텍스트로 논리력과 추론력을 측정할 때도 그게 어려운 경우 언어 논리는 물론이고 자료 해석과 추리 논증 같은 경우 진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핏셋을 포기해라라기보다는 지방직 7급이 더 유리할 거다. 라고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근데 선택을 할 땐 분명히 더 잘 맞는 시험 아닌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요 핏셋에 대해서 수능, 핏셋, 공시국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거나 그리고 핏셋 합격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핏셋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제가 유튜브에 핏셋에 대해서 언어 논리 부분도 강의를 올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